은퇴 후 삶의 쉼표를 찍을 곳은 어디일까요? 혹시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꿈을 꾸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런 낭만에 푹 빠져 살았죠.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산말입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달콤한 환상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삶의 터전이죠. 특히 은퇴 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시기를 앞두고 어디에서 살아갈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계속 머무를지 아니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날지 말입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도시의 편리함을 놓을 수 없어 도심 속 주거지를 선호하는 반면 또 다른 이는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귀촌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8월 미래에셋투자와 연금센터가 만 50에서 56세 대도시 직장인 2,000명에게 은퇴 후 살고 싶은 주거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응답과 다른 집으로 이사하겠다는 응답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역세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녀들의 학업도 끝났다면 학군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도시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전원 생활을 꿈꾸곤 합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공기, 넓고 푸른 잔디밭, 멋진 테라스와 개인 수영장이 있는 농장 같은 전원주택을 상상하며 낭만적인 노후를 꿈꾸죠. 이것은 박씨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평소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과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 공기 좋고 낭만적인 시골 생활을 꿈꿔 오셨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아버지는 실제로 시골 생활을 시작해보니 그것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고 외로움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은퇴 후 노후 생활을 계획할 때는 현실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에 맞는 환경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들이 꿈꾸는 노후의 낭만이 실제로도 아름답게 실현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편리한 도시 생활을 선호하는 아내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할아버지는 시골 생활에 꿈을 접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 부부는 국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었고 내비게이션과 씨름하며 지름길을 찾으려다 그만 길을 잘못 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길은 어느 산의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길은 꼬불꼬불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넓고 쾌적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 산 정상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면 큰 도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이국적인 경치에 모험심이 발동한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차를 산 정상으로 몰았습니다. 멀리에는 펼쳐진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가까운 숲에는 다람쥐와 고라니가 다니며 길게 이어진 오르막길 끝은 구름 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구름을 통과해 산 정상에 도착하자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할아버지는 이 산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평지가 산 정상에 있다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특별한 곳이 있었다니.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시골을 싫어하는 할머니 때문에 그저 마음속으로만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할머니도 그 경치에 넋을 잃고 감상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 봐요.
할머니는 무심코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할아버지는 신이 났습니다. 그 산 정상의 평지가 집에서 멀지도 않아 가끔 드라이브 오기에도 딱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부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밤이면 반짝이는 은하수 아래 안개자욱한 들판에 핀 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신선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 정상의 들판에 예쁜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그 집 앞에 차를 세우셨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집은 완성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산 정상의 명당 자리에 자리 잡은 그 집은 2층 창문을 열고 테라스에 올라가면 주변 경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을 보고는 꿈에 그리던 노후 생활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이곳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이곳에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동의를 얻은 것 같아 더욱 기뻤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부부는 그 집을 구입해 노후의 낭만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그들의 노후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는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었는데 60대 건축가 사장님이 홀로 이 집을 짓고 계셨습니다. 멋진 은발에 인상도 좋으신 사장님은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네자 사장님은 친절하게 집 안내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로 건설업에 종사했지만 힘든 일이라 은퇴하고 지금은 조용히 집을 지으며 여생을 보내려 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좋은 마음으로 집을 지어 좋은 이웃들과 함께 살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젊은 시절 여기저기 다쳐 몸이 좋지 않았던 사장님은 이 산에만 오면 아픈 곳이 싹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이 산에만 오면 아픈 몸이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야생약초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약초들이 뿜어내는 약효 덕분에 숨만 쉬어도 건강해지는 거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봐도 이만한 곳은 없더라고요. 이곳을 찾은 할아버지 부부에게 지금까지 복을 많이 쌓아왔으니 이제 그 복을 누릴 차례라며 웃음 짓는 사장님의 모습은 여느 집 장사꾼들과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부부는 진심 어린 사장님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전원 생활은 운명처럼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도시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사장님이 짓던 전원주택을 계약하게 된 것이죠. 사장님은 너무나 고마워하며 타일, 세면대, 전등, 싱크대까지 할아버지 부부가 직접 고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에게까지 사장님에 대해 알아보고 다녔던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장님은 바로 옆에 제 사무실이 있으니 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부르세요. 밤 12시에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족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연락하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생활만 해왔던 할아버지에게 단독주택은 낯선 영역이었기에 사장님의 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완료되었고 사장님은 마무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부부는 전원 생활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던 공사 마감일이 한 달이나 지났지만 마무리 작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루, 방문, 도배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공사가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건축가 사장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공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사 날짜가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사장님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제 인부를 불렀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꼭 해줄게요. 사과 한마디 없이 이 말만 반복하는 사장님의 태도에 할아버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부부는 마루도 깔리지 않고 방문도 없는 상태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삿짐 센터 사장님마저 황당해하며 아니, 새로 이사 오는 집이 이게 뭐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건축가 사장님은 온화하던 표정을 싹 바꾸고 험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삿짐 나르러 왔으면 빨리 짐이나 날라주고 당신 갈 길이나 가. 처음 보는 사장님의 난폭한 모습에 할아버지 부부는 당황했지만 이미 공사 잔금까지 모두 지불한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사정하여 화장실 문이라도 달아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은 마지못해 화장실 문을 달아주었지만 그마저도 온갖 생색을 내며 짜증 섞인 말투로 일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루가 깔리지 않아 집안에서 신발을 신고 다녀야 했고 식사 때는 페인트통에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마당에 깔아주기로 한 자갈도 옆집에 깔아줄 때 함께 해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마당이 온통 진흙탕이 되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잔디도 한 평 정도 듬성듬성 깔다가 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집 뒤 외부 벽돌은 붙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중에라도 꼭 해줄 거라 믿었지만 그 상태로 6개월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건축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사장만 보면 집 마무리 공사를 하라고 독촉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사장은 나중에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아름다운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몸이 낫는다던 공기를 마셔도 오히려 기분만 나빴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천정에서 비가 새었습니다. 우풍이 얼마나 센지 겨울에는 노숙을 하는 것처럼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틀어도 바닥만 뜨거울 뿐 공기는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토목공사도 제대로 안 해서 외부의 습기가 집으로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방처럼 집안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사 사장은 옆집 공사와 아랫집 공사도 맡았었는데 그때마다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계속 분란이 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뻔뻔한 건축사기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은 사장이 도망가지 않아서 걸리지 않았고 민사소송만이 해당되었습니다. 집은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는데 민사소송은 어찌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민사재판은 2달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열리다가 연말이 되면 판사가 바뀌면서 봄까지 인수인계를 하는 시기니 재판이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판사들은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어떻게든 책임을 안 지는 쪽으로 일을 하면서 임기 1년을 채우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건 말건 건축사장은 바로 눈앞에 사무실을 두고 동네를 유유히 다니니 할아버지는 사장놈 얼굴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집을 짓다가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일반인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 너무 미안했던 할아버지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서 저 인간을 치워야 숨이라도 쉴 수 있겠다 싶으셔서 불법 건축물에 해당했던 사장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군청에 신고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여기저기에 건축자재를 늘어놓는 바람에 쓰레기장 같던 집 주변도 환경청에 신고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할아버지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승소도 아닌 애매한 화해 권고였습니다. 그것도 판사가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 조건으로 겨우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판사 입장에선 양쪽이 손을 들어주면 항소를 받을 일도 없고 자기 실적도 쌓이니 일석이조의 일처리였지요. 판결문 내용은 건축사장이 할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지만 파자보수 및 마무리 공사 비용만 1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승소도 아니니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재판 진행할 때 내었던 법원 공인 집하자 감정비 800만 원은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축사장은 신용불량자로 자기 명의로는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을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흥신소가 합법화되면서 조금씩 돈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돈으로 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직접 유튜브를 보며 집 공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할아버지는 5년이 지나자 직접 시멘트 미장부터 콘크리트 타설 용접 설비수도 공사 방수 공사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느새 전원주택 집주인이 아니라 머슴이 되었습니다. 물론 할 줄 아는 게 많아져서 이제는 즐기기도 하신다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꿈 같던 전원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해발 500m는 날씨 또한 달랐습니다. 분명히 산 밑에는 맑은데 산 정상은 비가 내렸습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서 신비로웠던 풍경이 일상이 되자 이번엔 습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겨울에는 눈이 20cm씩 내렸습니다. 눈이 가득 쌓인 차를 몰고 산을 내려가면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오르막길이 얼어붙어서 차가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이따금 폭설이라도 내리면 마을이 고립되는 건 물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눈이 4월까지 내린다는 거였습니다. 평생을 따뜻한 아파트에서 편히 살다가 이렇게 시골에 나와 보니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라 뒤늦게 들어온 옆집 김영감은 어찌나 매너가 없는지요. 김영감 역시 건축사장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걸 할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네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약을 했으니 자기가 사기당한 것은 할아버지 탓이라며 우겼습니다. 그러니 넓은 마당과 정원이 있어도 옆집 김영감이 불편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사기꾼을 내쫓고 마을 터줏대감이 되어 나름 자리를 잡은 할아버지네 부부는 이제 겨우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저녁마다 산책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을 중간에 새로 이사온 김씨네가 마당에 커다란 개를 키우면서 이제는 이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개는 지나가는 행인을 두고 마치 먹이를 사냥하듯 조용히 다가와 갑자기 크게 짖었습니다. 그러면 김씨는 달려나와 개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도 왜 하필 이 시간에 산책을 하냐며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도시에선 당연했던 것들이 시골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산이 높아서 택배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아랫마을 택배 영업소에 매번 찾으러 가야 합니다. 읍내에서 너무 멀어서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힘들면 배달도 시켜 먹고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무도 함부로 벨 수가 없어 구들장에 불을 피려면 장작을 사야 합니다. 시골의 여유는 어디 가고 현실은 온통 돈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할아버지는 은퇴를 번복하시고 다시 일을 하십니다. 시골에서 탈출하려고 다시 돈을 모으고 계십니다. 중년 장년층분들에게 은퇴 후 어디서 사실 계획이냐고 묻는다면 보통 공기 좋은 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다거나 실버타운 또는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서 푹 쉬고 싶다는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처럼 쉽지 않죠. 그래도 이 중에서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답은 아마도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머릿속으로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전원에 예쁜 집을 짓고 푸른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장면을 그려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집은 무엇일까요?
밤이 오면 소쩍새와 부엉이가 울고 연못개구리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일은 봄 넓은 뜰에 배추와 고추 상추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사는 것 구름이 항아리 속을 기웃거리던 적막한 정오의 마당과 어머니의 슬픔이 묻어있는 부엌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집은 이런 향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루터기에 앉아있는 노인처럼 노년에는 다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풍요롭지는 않아도 여유로울 전원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집니다. 물론 시골에 살아보면 답답한 시멘트 아스팔트 투성이 도시에 비해 마음이 맑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막상 시골에 내려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현실들이 맞지 않아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전원생활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전원주택을 포기하고 시골을 떠나는 분들이 말하는 다음 5가지 이유에 대해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후 자금과 인프라입니다. 노후에는 대부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생활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필수 요건입니다.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내가 직접 하지 않는 한 무엇 하나 저렴한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시골은 나라 지원금도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며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지연으로 묶여 있어 외지인은 거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전원 생활을 하실 때에는 꼭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정전원 생활이 하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은퇴하기 전에 전원 생활을 시작하셔서 조금 멀더라도 직장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병원이 없습니다. 시골은 읍내에 가정의학과나 작은 치과 안과 정도는 있으나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몇십 분을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비와 자동차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시골에서는 차량 유지 비용과 기름값 지출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인적이 적은 변두리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자가용은 전원 생활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일상 속에서 휘발유 소비량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외로움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외딴 시골 마을이 주는 적막함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 자체가 없다면, 그래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외로움은 폐가 됩니다. 다섯 번째, 방치된 대형견입니다. 전원주택에는 다들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 정도는 키우기 마련인데요. 이때 행인을 위협하는 대형견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견주들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뿐 관리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견주들은 그것이 강아지를 위하는 것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회성이 결여되면서 예민한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큰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이 싫어서 전원주택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웃의 불편함보다 마당에서 대형견을 키우고 싶다는 개인적인 로망을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대형견을 마당에 풀어두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마을이라고 산책을 했다간 크고 작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들에게서 마당에서 키우라며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시골에 살면서 마당에 강아지 한 마리쯤은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며 지인에게 분양받은 귀여운 백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백구는 자기 딴에는 집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짓이 저는 이웃분들에게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그래서 한동안 강아지가 짖을 때마다 달려나와서 이웃분들에게 사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마당에 두면 아이가 더 예민해져서 집안에서 잠을 자게 했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키느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이 미안했는지 자기가 키우겠다고 강아지를 다시 데려간다길래 속으로 얼마나 안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전원 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전원 생활이라고 해서 불편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장점 또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은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번잡하고 시끄러운 소음이 체질에 맞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과 소음에 지친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하신 분들은 일시적으로는 전원 생활이 맞을 수 있으나 몇 개월 몇 년을 사시다 보면 다시 사람과 도시가 그리워질 테니까요. 그러니 그럴 땐 마음에 드는 시골에 가셔서 인근의 펜션을 한 달간 대여하여 살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과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원주택 사례의 장점은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전원 생활의 장단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전원주택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노년에 내가 살 집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들의 시선과 재산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에게 가장 평온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노후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서 보다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러한 관점으로 노후에 살기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을 몇 가지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시설, 편의시설 위주로 찾으세요.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다는 슬픈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령자가 되면 병원에 갈 일이 매우 많아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병원이 멀리 있어 제때 치료를 못 받게 된다면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는 되도록 병원이 가까운 곳을 거주지로 알아보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또한 거주지 주변에 각종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망이 잘 된 곳을 찾으세요.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차량 운전하는 것도 갈수록 힘들어지죠. 따라서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주거지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어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적할 때 교통비를 거의 안 들이고도 나들이도 갈 수 있어 참 좋겠죠. 세 번째,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세요. 무작정 집을 팔고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재비가 올라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만만히 보다가는 집값과 땅값을 보고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거주지가 가까운지 물가는 비싸지 않은 지역인지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또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물가가 중요한데요. 물가는 대도시라고 싼 것도 아니며 시골이라고 해서 비싼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물류 유통망의 사정에 따라 다르죠. 그 예로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이지만 지역 마트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 물가가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싼 편입니다. 그래서 사는 곳을 정하시기 전에 미리 지역 마트를 돌며 전반적인 물가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내려놓으세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그냥 지금 계시는 곳에서 사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장소에 애착이 커지며 낯선 장소나 환경에 적응이 느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봐왔던 이웃이 있고 익숙한 삶의 동선이 있는 내 집에서 좀 더 나이의 조건에 맞춰서 조금씩 꾸며 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과거의 소유물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하나씩 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보다 단순하게 삶의 본질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바라보고 있으면 추억에 젖어드는 정든 물건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특히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이기에 무엇보다 소유가 중요하지만 정리는 버리는 데서 시작하기에 물건을 만졌을 때 가슴이 설레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정리가 끝나고 비워진 공간을 나의 나이와 상황에 맞게 재배치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방은 서재가 안 쓰던 창고가 공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중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제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상황과 상관없이 내 집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개조 계획을 잘 세운다면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집은 태초에 평평한 들판의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 향해 수직으로 뻗은 기둥이 세워지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생긴 기둥이 지붕을 받쳐서 비바람을 막아줘 옷과 음식만큼 집도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땐 아버지들이 직접 나무 베고 진흙을 개어 기와랑 슬레이트 지붕을 올려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누워 천정을 보면 아버지가 뒷산에서 자른 통나무 석가래가 구불구불 춤을 추었죠. 추운 겨울날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면 파리는 춥지도 않은지 구불구불한 석가래에 거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블록 벽돌에 미장한 새빵집으로 이사가고 나중에는 연탄 보일러가 들어가는 아파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매년마다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문득 제가 어릴 적에 살던 집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난 김에 차를 타고 그 동네로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제가 살던 그 집은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 모퉁이에 출처를 알 수 없고 얼마나 오래 묵었는지도 알 수 없는 국군 헬멧에 줄을 매달아 그것으로 물을 퍼올리던 우물도 사라졌습니다. 마루에서 들리던 엄마의 다듬이질 소리 연신 혀를 차면서도 끝까지 신문을 읽던 아버지도 이제 없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저는 하늘이 무너질까 봐 밤잠을 설쳤던 켈트족처럼 마음속에서조차 그 집이 사라져 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니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집이란 이미 사라져 버린 고향집 같은 것은 아닐까? 희미한 기억 속에서 가까스로 되살아나는 옛 감정은 아닐까? 어느 여행가는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쓸 가치가 없는 것이 집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라면 모를까. 여행하는 날이 더 많은 자신에게 집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내일부터다. 그러니 여러분의 최고의 날들을 위해 이제는 남의 시선이나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집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시든 시골이든 지금 살고 있는 집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눈으로나마 아름다운 전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드넓은 들판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